안녕하세요. 벌써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3월의 봄이 되었네요. 어제는 5월달의 날씨처럼 더워서 시내에는 반팔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어요. 저는 동네 커피숍에 앉아 커피 한잔하며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와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병적으로 남자와 잠자리를 집착하는 데다가 저 말고도 수많은 남자들과 불륜까지 저질러가면서 잠자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남자랑 관계 갖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쾌락이야. 막 짜릿한 게 너무 좋아.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인 나를 매일 짜릿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아내는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달리 순수 그 자체였어요. 아내는 지방의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이 되어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22살이었고 정말 보기에는 수줍음이 많은 데다가 얼굴은 아주 귀여운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인 아내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첫눈에 아내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내를 꼭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내에게 매일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출퇴근할 때는 방향이 같아서 매일 차를 태워주었어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니 저희들은 금방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곧이곧대로 다 믿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으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매일 아내를 만났고 만난 지 2달 만에 아내와 여행을 가서 처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에게는 제가 첫 남자였는데 남자인 저와 잠자리를 처음 했는데도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밤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첫 관계를 가진 후 아내는 매일 만나면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데이트에서 차 안이나 근처 모텔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관계를 갖는 일상으로 확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젊은 나이라 저 역시 적극적으로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남들에 비해서는 성욕이 왕성한 편이었는데 아내는 저보다 더 혈기가 왕성하다 못해 차고 넘쳐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잠자리를 좋아한다고 해도 남자들은 잠자리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한 번 잠자리에 눈을 뜨니 줄기차게 매일 사랑을 나누자고 졸라대는 겁니다. 연애 때는 그런 아내가 예쁘고 귀여워서 그때까지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를 매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빨리 결혼해서 매일 사랑하고 잠자리를 갖고 아침에 눈 떠서 또 한 번 하고 그런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 아내는 20대 초반. 그렇게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젊고 예쁘고 잠자리를 좋아하는 아내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 더 강력하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신혼생활 1년 동안 아내는 어디서 배워온 건지 요상한 자세를 요구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자세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거의 매일 몇 번씩 사랑을 나눈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아내는 쌍둥이 여자아이를 임신했고 임신 기간 중에도 아내는 늘 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쌍둥이와 아내를 위해서 나도 자기가 임신 중이니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고 싶은데 저번 주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조심하라고 했잖아. 저번에도 조심히 했는데도 출혈이 있어서 얼마나 놀랬는데. 우리 마나님 조금만 참아주면 출산 후에 내가 원 없이 해줄게. 응? 라고 잘 다독이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싫은데.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안 돼? 제발. 안 하면 막 짜증나고 기분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어? 하며 아내는 잠자리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괜히 저에게 짜증을 자주 부리기도 했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몇 달이 흘러 아내는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고 산후조리를 하고 많이 불어난 몸매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출산 후 운동을 시작해도 된다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더니 예전에 탄력 있고 날씬한 몸매로 돌아왔고 아내의 미모는 아가씨 때보다 더 빛이 났고 섹시한 데다가 요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잠자리를 할 때 힘을 집중해서 쓰다 보니 저의 정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데다가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갖자는 아내의 유혹에도 저는 회사 일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자버리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관계하다가도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잠자리를 못하니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예쁜 얼굴이 늘 인상을 쓰고 다니고 신경질적이었으며 금방 바람이라도 피울 기세였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지만 페이스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요구한다고 너무 무리하게 매일 해서인지 힘이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 아내가 어느 날부터는 짜증도 안 부리고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고 신경질도 안 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관계 갖는 걸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180도 변해버린 아내의 행동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뒷조사를 해보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못해주니 저희 집 운전기사가 젊은 총각인데 나이가 20대다 보니 그 기사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해외로 나가 있을 때는 아이는 요모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는 운전기사와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건지 집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유모가 저에게 몰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다녀와서 아내에게 김기사하고 바람이 났냐고 물어보니 당황해할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 나를 피하는 데다가 힘이 다 떨어져서 잠자리도 못 해주고 아예 내 곁에 안 오니까 내가 알아서 욕구 불만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탓이야. 연애 때부터 잠자리를 그렇게 잘해주다니. 아이 낳고 나서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늘 피곤하다고 거절했잖아. 아니면 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런 행동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해? 이런 말하기 정말 쪽팔리지만 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 당신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바람을 핀 여자가 되어 잠자리에 미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 네 마음 아냐고! 하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불륜까지 저지른 이 모든 것을 저의 잘못으로 돌리는데 잠자리에 미쳐가는 아내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바쁘다면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에게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해야만 했어요. 하기야 제가 예전과는 달리 잠자리를 좋아하는 아내를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 잠자리가 센 김기사와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길 바랬고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하겠다고 말을 해주니 아내는 도대체 뭘 용서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김기사와 더 만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만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김기사와 아주 대놓고 사랑을 나누고 다니는 겁니다. 아내는 김기사로 만족을 못하고 시간 나는 대로 클럽으로 가서 원나잇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한 남자를 오래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김기사가 실증이 났는지 아니면 김기사의 힘이 떨어졌는지 운전기사를 젊은 사람으로 바꾸더니 새로운 손기사와 바람이 나버렸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찍기만 하면 바람을 피우더군요. 가리지 않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내 마누라라니.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손기사와 바람을 피우는 중에 아내는 임신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 애가 누구 애냐고 물어보니 그 애가 자기도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애는 누구에겠어요. 손기사의 애이거나 원나잇 됐던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아이겠지요.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키우기로 했지만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언제까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었고
아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제 사전에는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이혼해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가 출산하고 나면 이제는 바람기가 잦아들 거라고 믿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클럽은 이제 재미없다면서 갑자기 등산 동호회도 다니고 아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을 해서 자전거 동호회에서 남자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아내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에 미친 여자인 것 같았어요. 하루도 그걸 하지 못하면 못 사는 여자인데다가 애인을 이제는 2명씩 두고 번갈아가며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 아내 같은 여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뉴스에 아내처럼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보긴 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 남자들을 만나지만 제 아내는 저한테 늘 외롭다고 말을 하고 이 외로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해봤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잠자리 하는 것을 만족 못하겠고 여러 명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잠자리를 갖는 게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 욕망이 채워진다며 저에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테니 그동안 꼭 참아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저와 아내는 좀 특이한 부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바람피는 걸 불륜과 외도에 대해 돌을 던지겠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돌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동호회까지 나갔다면 더 이상 불륜의 끝을 보는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바람피는 범위를 점점 넓히더니 이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약을 먹고 잠자리를 더 열심히 할 테니 같이 병원을 가서 상담받아보자고 권유를 했지만 아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억지로 하는 잠자리는 자기 쾌락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한 번 집을 나가면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아내와 이혼을 해도 바람기는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이혼을 하면 다른 남자와 살긴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저에게 하듯이 행동한다면 어떤 남자가 참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아내의 바람기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채팅으로 만나서 잠자리를 하는 남자들이 별 볼 일 있겠나요? 저는 겁이 나서 인터넷 채팅으로는 여자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빨리 이혼하라고 성화이십니다. 동생은 저에게 형은 성격이 참 이상하다. 남들 같으면 진짜 몸싸움 나고 끝났을 텐데 저보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하며 바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쯤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더니 아내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으며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남자가 자꾸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아내는 차에서 내리겠다며 그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자가 홧김에 화가 나서 차를 전봇대에 박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너무 지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저같이 좋은 남자는 만나보진 못했다며 앞으로 잠자리에 대한 요구를 많이 안 할 테니 적어도 잠자리를 원할 때는 거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말해준 아내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고 옆에서 병간호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한 달 반 정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지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죽을 때까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내는 사춘기에 방황하는 청소년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남자와의 잠자리가 생각이 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댓글 보며 힘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배관과 부속품 도매업을 하며 살고 있는 36살 돌싱남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상습 정체 구간이라 가다 섰다를 반복하다 잠시 동안 시원하게 달리는가 싶더니 앞서 있던 차가 갑자기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멈춰섰고 내 뒤를 따르던 차는 제때 서지 못해 내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말았다. 생각보다 부딪히는 소리가 컸고 가뜩이나 짜증나는 출근길에 사고가 났으니 인상을 확 쓰면서 내렸다. 뒷차에 100% 과실이 분명했기에 일단 운전석에서 내리며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또 한 손은 허리를 받치면서 내렸다. 다리까지 조금 절뚝거리면서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면서 내 차 뒷부분을 곁눈질로 살펴보니 범퍼만 교체하면 되는 생각보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후유증도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시 소리가 크게 났으니 혹시 몰라 차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우선은 병원 진단서를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차는 소형차로 초보 운전자였고 어린 아가씨였다.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며 괜찮으세요? 하는 여자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차를 그렇게 몰면 어떡해요? 나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그러면서 여자를 찬찬히 살펴보니 예쁜 투피스를 입은 20대 중반의 얼핏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 긴 생머리의 키는 최소 165 이상은 되어 보였고 갸름한 얼굴형에 눈이 크면서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여자였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청순한 모습이 젊은 시절 배우 김민정이 떠오를 만큼 눈이 유난히 크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은 괜찮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했던 말을 계속했다. 제가 브레이크를 제때 잡지 못해 사고를 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말 없이 죄송하단 말만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았다. 아가씨, 죄송하단 말 좀 그만해요. 귀에 닦지 않겠다 했더니 그녀는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예쁘게 한 눈화장이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솔직히 내 맘도 썩 좋지는 않았다. 목과 허리에 있던 손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새 정상 위치로 돌아와 있었고 언제 그랬냐듯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 괜찮아요. 큰 사고도 아닌데 그만 울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가씨 나 괜찮으니깐 그만 울음 그쳐요. 그녀를 다독거렸다. 아가씨, 울음 당장 그치면 차 사고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더라. 내 눈을 쳐다보며 정말요 그러는데 정말이죠 아저씨. 그럼요. 정말이지? 그녀는 기분이 좋았던지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나한테 안겨왔다.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를 내게 물어왔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내 주거래처 농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집이 외진 곳에 있어 시내에 있는 직장과는 상당한 거리였고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마을버스를 그날따라 놓치는 바람에 초보 운전인데 불구하고 엄마가 야간 근무를 가느라 차를 집에 세워두고 가 운전 연습도 할 겸해서 엄마 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고 현장은 내가 다 수습할 테니 걱정 말고 우선 출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도 나한테 맡기면 지인의 정비 공장에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호의에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농협의 고객이고 지점장과 상무, 부장들 이름을 읊어대며 잘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조금씩 믿는 눈치였다. 그녀는 차 키를 내게 맡겨두고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카톡으로 퇴근 후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오늘은 저녁 7시쯤 퇴근할 것 같은데 그때 회사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네, 아가씨 언제든 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저녁에 그녀가 회사로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아침에는 볼 수 없었던 안정되어 보이고 정갈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한 얼굴이다.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그녀를 보고 있자니 젊은 시절 첫사랑을 대하듯 가슴이 설레어 왔다. 은영 씨, 어서 와요. 저기 소파에 앉아요. 우린 커피를 한잔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잘 아는 정비 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 그녀도 나를 믿는다는 듯이 알겠다고 한다. 아저씨 근데 사고 나실 때 목이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에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 했는데 그녀를 자세히 보니 자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뭐, 약간 삐끗하긴 한 것 같은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목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네, 제가 해드릴게요. 나지막히 뱉은 한마디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뒤로 오더니 놀란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 좋다란 소리를 TV에서 본 것 같다며 뒷목과 어깨 쪽을 정성껏 주물러 주는 거다. 은영 씨 그만해. 나 기분 좀 이상해져. 하하하.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주물러 드릴게요. 근데 은영 씨, 뭐 좋아해요. 늦었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긴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널씬하고 참한 모습에 귀여움과 애교까지 몸에 배어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녀는 올해 24살,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현재 48살 된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막내 동생 같은 그녀에게 말을 놓게 되었고 그녀도 마치 나를 막내 삼촌처럼 대하면서 서로 속 깊은 대화도 주고받게 되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영이도 집안 사정 세세한 이야기까지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서 2교대를 다니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자길 4년제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던 차 사고에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눈앞이 노래지면서 몇 차례나 멘붕이 왔었는데 내가 너무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줘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차를 맡겼을 정도로 고마웠다고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은영에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 나면 운전 연습 시켜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좋다고 했다. 주말에 약속한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 시간 맞춰 그녀 집 앞으로 갔더니 은영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차 쪽으로 뛰어와 올라탔다. 반바지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시선이 나도 모르게 자꾸 조수석 쪽으로 향해 그녀에게 물었다. 은영아, 이 호라비 아저씨 어쩌라고. 무슨 옷을 그렇게 야하게 차려입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녀는 왜요? 저 아저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아저씨 저 안 이뻐요? 그랬구나. 근데 너무 이뻐서 아저씨 눈에 은영이가 자꾸 여자로 보여서 문제지 그랬더니 은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시외로 나가 운전 연습을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은데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은영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에 자기 팔을 깊숙하게 껴오는데 기분이 참 묘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이젠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는 사이가 되었다. 누가 보면 아빠와 딸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았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아침에 일찍 만나서인지 오후 4시밖에 안 됐다. 은영이는 좀 쉬고 싶다며 자꾸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한다. 아저씨 집에 가보면 안 돼.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영이는 에이 아저씨 이게 뭐야.
호랍이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창문을 다 열어 제치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은영이는 청소가 끝나자 냉장고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는 세탁기를 돌렸다. 심지어는 내 침실로 들어가 빨래감을 찾아 들고 와서는 세탁기에 넣는다. 은영은 1시간 동안을 집안 곳곳을 치우더니 땀이 많이 났는지 마치 제 집처럼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에게 나 12살 연상의 돌싱남인데 남자로서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 이상형이 아빠 같은 푸근한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고 하면서 그녀가 먼저 나랑 연애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었고 그녀의 엄마가 격주로 야간일 나갈 때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혼자 힘으로 딸을 여지껏 예쁘게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사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어 보이시고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쯤으로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두 모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났습니다. 은영이와 장모님을 앞으로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럴수록 장모님께 점점 이상한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4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곤 12살 차이 나는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행동한 이미지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대게 파시던 아주머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란데 둘이 잘 어울리죠. 라고 했을 정도로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꽤 어려 보이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저희 장모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상상이 가시죠.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 의류 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장모와 난 구석 맨 안쪽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붐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모가 자꾸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하청업체 대표들과 2차로 나이트클럽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장모를 만나게 되어 함께 놀게 된 거죠. 어머, 박서방 여긴 웬일인가? 아, 네, 장모님. 박서방은 이런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거래처 사장들 따라 업무 쳐왔죠. 제 일이 영업 쪽으로 중요하다 보니 종종 오는데 은영이도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 장모님을 이런 데서 다 보내요. 하하하. 자네가 이런 데까지 출입하며 힘들게 돈 버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내 어깨를 툭툭 친다. 그럼 장모님 남자들과 더 부킹하셔야겠네요? 부킹은 무슨 부킹이야? 이제 놀 만큼 놀았어. 이제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 좀 하다 집에 갈 거야. 그럼 오늘만 제가 장모님 파트너 해드릴까요? 박서방이? 장모님은 싫다는 소린 안 하고 눈을 살짝 흘기면 나를 계속 쳐다본다. 그날 장모와 나 사이엔 비밀이 하나 생겨났다. 처형이 우리 집에 온 지 4달이 되어 갈 때쯤 둘이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다.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처형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처형 옷차림이 옅은 노란색 원피스 차림에다가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까지 했다. 살집이 조금 볼륨이 있어 보이고 키는 163 정도의 아담 사이즈. 에어로빅을 오래 했다던데 그래서 인지 균형 잡힌 몸매였다. 처형, 오늘따라 너무 이쁘고 섹시한데. 응? 오랜만에 외출이라 신경 좀 쓰고 나왔지. 나 오늘 미용실에 들러 5만 원 주고 머리까지 했어. 처형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저녁 겸 반주로 한잔하면서 처형이 먼저 말을 꺼낸다. 우리 동갑인데 앞으로 친구처럼 지낼까? 오늘처럼 심심할 땐 소주도 한잔하고.
말도 편하게 하면 좋잖아. 둘이 있을 땐 제부 처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자. 어때? 나는 앞으로 정태아라고 부르게 대신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자. 어때요? 동갑내기인 처형과 나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그날따라 처형이 술이 많이 취했는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고집을 피우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형님이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 처형네 부부 둘 다 신용불량자 되었고요. 친정과 주변 지인들 저도 모르게 아내도 5천만 원을 처형한테 빌려줬었나 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느라 친정에서 야금야금 처형한테 흘러간 돈이 무려 5억이 넘는다네요. 장인어른이 정년 퇴직하고 노후 준비하려고 모은 돈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융통에 줬나 보더군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 도와주느라 처갓집도 지금 빠듯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유돈 있으면 빌려달라고 손 벌린 적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제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 못 쓰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적이 있던 터라 돈 문제에 대해선 맺고 끊는 게 확실했거든요. 친동생이 돈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빌려준다는 주의예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저 몰래 처형한테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 빌려준 게 5천만 원이고요. 형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처형과도 돈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형님은 어디서 지내는지 빚쟁이에 쫓겨 도망 다니고 있고, 처형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처갓집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사업체와 재산 다 정리하고도 못 갚은 돈이 5억 정도, 그리고 카드빚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갚아야 할 빚은 아직도 많고, 장모님은 처형만 생각만 하면 힘들어하고, 처형은 장모님 볼 때마다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매일 같이 싸우고 눈물까지 쏟는데요. 처형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식당 일하러 나간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은근히 언니 댁을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처형댁 빚을 갚아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무튼 아내도 차마 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아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든 처형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긴 주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형이 장모님과 매일같이 싸우다가 지쳐서 도저히 처갓집에 못 있겠다며 아이들은 당분간 부산에서 지내게 하고 처형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집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와 있는 시간보다 처형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처형은 입가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거든요. 제가 하는 농담이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카톡을 주고받다가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썰렁하다고 웃어요. 그럼 저도 같이 따라 웃고요. 무뚝뚝한 아내와 달리 애교가 많고 살갑게 날 대하는 처형이 점점 좋아져요. 얼마 전에는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끝마치고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문을 열고 나왔다가 처형과 딱 마주쳤는데 나는 그 상황에 엄청 민망했었는데 처형이 한다는 말이 제부 뭐 볼 것도 없구만 그러면서 서로 마구 웃고 넘긴 적도 있었네요. 집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처형 방으로 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처형이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내 몰래 집 앞 치킨집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시는데 자꾸 제 옆으로 와서 술을 먹겠다는 겁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와 당황스러웠지만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어때 우리 사이 이러네요. 전 술 마시는 내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예전부터 너랑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하는데
갈수록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애교 많고 여성스럽고 몸매까지 좋은 여자가 옆에서 자꾸 내가 좋다는데 술이 취해서 실수한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그때 마침 제 팔을 잡아 끌면서 팔짱을 깊숙이 끼더니 나 너 좋아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주사까지 부리는데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싶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냥 친구 말고 비밀 친구 할래 이러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도 없잖아. 말 그대로 우리만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고집까지 피우는데 그래도 그날은 일단 비밀 친구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고 달래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형이 저랑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면서부터 집안에서 마누라처럼 간섭하고 가끔 잔소리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 꼬셔 맨날 나가서 쇼핑하고 오고 그 쇼핑하는 카드 다 제 돈입니다. 처형이 서울 올라오면 곧장 돈 벌러 간다더니 몇 개월 동안 일자리만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해서 일은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처형카드 빚을 다 갚아주고 신용을 회복시켜줬네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이제 신용도 회복되고 했으니 대인관계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직장 구하기 전까지는 용돈도 달라더군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개념 없는 처형이 미울 만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는 짓이나 행동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요.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게. 근데 또 처형은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단 둘이 있을 때면 귀속말로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면서 빨리 비밀 친구를 하자는데 솔직히 요즘 두 명의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남자니까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고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살면서 두 번은 없을 만한 이야기라 바빠서 잊고 있다가 여유로워지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고등학교 내내 놀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붙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한다고 대학 가서도 그리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캠퍼스 생활 즐기러 온 듯한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 어울려 다녔고 친구 세 놈과 매일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고 과팅도 나가고 맨날 여자들 만나 술 마시고 놀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랑 어울리려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하다하다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여자들 만나 노는 거에 한참 푹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기도 했고 근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가끔 만나서 노는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서 우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여자와 어울리지 않은 나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 술 마시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다음으로 다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셋이 있을 때 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았고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 생활에나 충실해볼까 싶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해보고자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바로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기만 했더니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다 같이 노는 걸 못할 뿐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들도 여럿 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저는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템템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여자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라고는 여군 가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전부였으니 맨날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혼자 있으려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술 마시고 연락하던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같이 놀던 여자들에게 연락해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철이 들고 왔는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정신을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아무 걱정 안 하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군대 갔을 때 같이 갔다 오는 건데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야속하게 지나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전역 후 본가로 들어갔는데 군대 전역까지 했는데 계속 용돈을 받기도 눈치가 보였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해서 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여자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항상 술에 만취되어 새벽에 들어오니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석현아, 자꾸 그렇게 맘 못 잡고 술만 마시고 다닐 거면 기숙 학원이라도 끊어줄 테니까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는 제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계속해서 저를 믿으셨어요.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공무원이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이제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몰래 숨어서 연애를 하고 술 마시는 것도 금지인데 어디서 술을 구해 몰래 들어오는 건지 그렇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저도 하지 말라는 연애를 시작했고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퇴소 조치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 보면 저녁 시간이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술과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더라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집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도 딱 3명만 받는다고 해서 여기라면 맘 잡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라도 아주머니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는 여수님이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2~3살 어린가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도 밀어놓으니 딱히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여자라고 제가 의식을 하기는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긴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웃음이 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말도 트고 지냈어요.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다 싫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 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이 생활도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서 살아 건강해져서 얼굴도 젊어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냥 그녀가 안타깝네라는 생각만 들었지 전혀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으니 여자라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풀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은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돼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냐고 뭐 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 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자꾸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옆으로 더 다가가 앉아서 그녀의 빨개진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어요. 스님은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주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자꾸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났는데 스님이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몇 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스님도 떠났고 혼자 거의 있다 보니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스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자기처럼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멋진 애인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남자가 된 저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수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그녀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철진한 이야기지만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번 보냈던 사연보다 조금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자리 알아보고 다니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취직이 힘들다지만 그때는 체감상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 면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매일매일 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일 면접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올 거라고 믿고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지요. 미용실 값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첫인상이 깔끔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눈썹을 다듬는 거예요. 눈썹 다듬는 게 의외로 효과적인 것이 정말 사소하지만 눈썹이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사람이 자기관리도 철저해 보이고 더 부지런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도 같이 다듬어 달라고 해요. 보통 눈썹 다듬는 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제 상태를 유지하고 다니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나 다름없었고 덕분에 그래서 그런가 여자도 괜히 주변에 많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정하는데 별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보면 미용실이 못해도 2개에서 3개씩은 있잖아요? 어디 하나 콕 집어서 다닌 건 아니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녔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 집 근처에 있다는 건 걸어서 2분 3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정녕 손님이 많아서 당장 머리를 못 자른다고 해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다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열던 미용실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예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음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따라 이왕 밖에 나왔는데 볼일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5분 거리 안쪽으로 더 걸어가면 미용실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어렵나 싶었지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딱 봐도 당시 취직 준비하는 저보다는 훨씬 연상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살집도 조금 있었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성격은 참해 보였습니다.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조금 있는 살집이 오히려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넓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그녀도 처음에는 제가 문 열고 들어온지 만지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안 바쁜 미용실에 손님 응대도 안 하는 미용실이라니 솔직히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들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다니던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던 보조가 제 스타일이어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아다리가 안 맞는 건지 그만둔 건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에 처음 가본 미용실에 적당히 내 스타일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심심한 미용실이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 하길래 헛기침을 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개만 삐쭉 드러는 머리 자르러 온 거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듬기만 하는 건데 동네 미용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썹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다듬어줬어요. 제가 거의 2주, 3주 간격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는 데다가 올 때마다 매번 남들이 잘 안 하는 부탁인 눈썹을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네 번째부터 왔을 때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를 아는 척 해주고 반겨주고 머리 자르면서 같이 사담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입대할 때부터 제 머리를 다듬어주던 미용실과는 결별을 하고 제 이상형인 그녀가 있는 이 미용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냥 저한테 친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제가 옮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맨손에 끼워져 있는 약지만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조금씩 저에게 끼를 부린다고 해야 하나? 자꾸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렛나룻을 다듬어줄 때 은근슬쩍 자꾸 제 귓볼에 손길이 간다든지 은근슬쩍 짓는 묘한 미소와 눈웃음만 봐도 그녀 또한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은근슬쩍 그렇게 신호만 줄 뿐 저한테 기회를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보통 머리 자르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저도 은근슬쩍 오늘은 술이 고픈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야 정상일 텐데 자꾸 제 애간장만 녹이고 언제 같이 보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가 신경이 쓰이는 게 그녀도 안달이 나 있지만 억지로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밤이고 낮이고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나 마찬가지였으니 원래는 매번 오후 적당한 시간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날은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손님은 여전히 없는데 누님이 저녁을 편하게 때우겠다고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단무지까지 딱 깔아놓고 먹을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적잖이 당황한 듯 싶더라고요. 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까 금방 먹고 가겠다고 저보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 묻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주보고 있던 커다란 전신 거울 뒤로 그녀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큰 키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 원래는 그 다리 길이를 자랑할 수 있게 반바지를 자주 입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발가락도 아주 가지런하고 가만 보니 군데군데 빨갛게 칠해놓은 발톱색이 지워져 있는 게 오히려 묘하게 계속 시선을 빼앗아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누님은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니 뜨거운 면을 훅훅 불면서 먹고 있느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좀 쳐다보라고 자꾸 쳐다보면 닳겠다고 하면서 쿡쿡 웃으며 또 콧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진작에 저희 시선을 눈치채고 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녀한테 저도 작업을 걸어오긴 했지만 무관심한 척 하면서 그녀가 먼저 행동에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들켜버렸으니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그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안 팔릴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한마디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신경이 쓰인 건지 누님이 콜록콜록 대더라고요. 거울로 그녀를 살펴보니 제 농담에 당황을 해서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짬뽕 국물을 옷에다가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가 싶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단지 가게 문 닫을 때쯤에 가서 그녀와 같이 밖에서 보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려 간 거였는데 옷에 짬뽕 국물을 잔뜩 흘려버렸으니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기는 글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머리부터 잘라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오늘은 때가 아니다 싶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녀가 살짝 화가 난 표정으로 말없이 샴푸실로 가더라고요. 벽을 하나를 두고 샴푸실이 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샴푸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 잘라준다고 하더니 뭐하고 있나 싶어서 샴푸실로 갔더니 글쎄 그녀가 옷에 묻은 짬뽕 국물 좀 지워보겠다고 거기서 쭈그려 앉아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보고 샴푸실로 오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니 그녀가 놀라 자빠지더군요. 오늘따라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더니 제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그녀한테 내 마음을 숨겨서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히 넘어갈 만한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싶었습니다. 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누님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눈을 살포시 감더군요. 그대로 저는 누님 곁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한참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가 누님이 가게 문을 안 잠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라 말하고 가게 문을 잠궈놓고 왔습니다. 빨아놓은 옷을 짜지를 않아서 샴푸 의자에 대충 걸어놓은 옷에서 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바닥에 물이 흐르던 말던 그 어떤 것도 그녀와 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에 걸어놓은 종이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마치 신호인 것처럼 그녀와 저는 서로 엉겨붙어 있던 걸 떼어내고 거친 숨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기를 다 짜지도 않은 옷을 입고는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앞불싸. 밖에 있던 건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서 샴푸실 구석에 숨어 있었고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녀는 대충 그 상황을 얼버무리고는 가게 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퇴근을 했어요. 저는 혼자 미용실에 갇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가 가게 문을 열어주러 나왔어요.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저도 그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미용실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으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가긴 어딜 가냐며 어제 하던 거 마저 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녀를 볼 일이 있으면 그녀의 남편이 데리러 올 수도 있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게를 1시간 일찍 열어서 오픈하기 1시간 전에 가게 안에서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머리도 공짜로 자르고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벌이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그녀가 가게를 빼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똑같이 미용실이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볼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뻘 되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서 사실상 그 뒤로는 제가 원래 다니던 미용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무덤덤하게 남의 가게에서 하루 밖에서 문이 잠긴 채로 지냈던 추억을 생각하면 저 혼자서 괜히 웃겨서 소리내서 웃고는 합니다. 이것도 반응 좋으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